즉 확장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심화 강의 10강을 하겠습니다. 10강은 교재 페이지 155쪽 위에 제6절 면적과 높이 층수 선정 방법입니다.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 중요한 건 해드렸습니다. 다만 기본 강의에서 안 해드린 거 위주로 제가 좀 깊이 있는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대지는 평평한 면적, 즉 수평 투여 면적을 하고 다만 면적 계산할 때 이미 우리가 배웠다시피 건축선에 있어서 소유 높이 미달이다. 뺀다고 그랬죠. 또 도로 모퉁이도 뺀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거기 기억에 나오고 다만 대지에 도시 군객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다. 이때는 건물 질 때 대지로 잡는다 안 잡는다 그것도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고 다만 참고해 보면은 지정 건축선 그분들이 지정한 거 있죠. 즉 시가지에서 위치 정비, 환경 정비하려고 도시역에서 4m까지 후퇴한 거.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우리 건축에서 배웠지만 이거는 빼지 않죠. 이건 포함시키죠. 이것이 바로 거기 참고에 나옵니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의 가장 큰 특징은 외벽이나 외기둥의 중심선이죠. 외기둥이나 외기둥의 외벽이나 외기둥의 중심선입니다. 외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평 투여 면적인데 다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 넘어가서 얘기하면은 얼마씩 빼줍니까? 거기 기억, 전통 사찰, 이 사찰 같은 거에 큰 그 건물인 경우는 이때는 4m 이하까지 뺄 수가 있고 또 가축 사료 먹이는 것은 그거는 3m 이하까지 빼줄 수가 있고 또 한옥은 2m 이하까지 빼주고 그 밖의 건물은 1m까지 빼주게 되죠. 원래는 외벽의 중심선이지만 튀어나온 부분은 그만큼 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다만 거기 건축면적 제외 1번 지피면 1m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만 거기에 창고에서 물품 출입하려고 차대는 곳 이거는 1.5m 이하까지 봐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할 때. 나머지 뭐 지하 주장 경사로 같은 거 또 건축물의 지하층 출입구 상부 이런 건 다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라가서 건폐율은 157조 건폐율은 공식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가 건폐율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업적은 건폐율은 몇 퍼센트고 공업적은 몇 퍼센트냐 주거적은 몇 퍼센트 이거는 어디서 정하냐면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용어 정의 건폐율은 뭐냐만 아시면 되고 실제로 몇 퍼센트를 적용하느냐 이것은 국토법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면적 157조 건축면적은 말이죠. 외벽, 외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투여 면적인데 바다면적은 외자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기본 강의 때 해드렸는데 외자가 안 들어가고 다만 각층 바닥에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에 있어 역시 똑같이 중심선 안쪽으로 해가지고 수평 투여 면적인데 바다면적 산정할 때 벽 기둥 구역이 없는 거 요거는 1m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또 발코니 할 때도 1.5m를 갖다가 곱해서 빼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동그라 1번, 동그라 2번 다 기본 강의 할 때 그림 그려드렸어요. 동그라 1번 이거 아닙니까? 그림 그려드렸죠. 이렇게 여기 1m 여기 1m 이렇게 가지고 이 부분 요걸 갖다 친다. 이것이 바로 거기 동그라 1번이죠.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동그라 2번도 그려드렸고요. 다만 바다면적 빼준 경우가 있는데 거기 피로티 부분도 빼주고요. 또 승강기 계단탑, 다락탑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157쪽 이하에서 승강기탑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개정되기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승강기탑 그러면 괄호 열고 뭘 집어넣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승강기탑 그럼 뭐라고 적어놓냐면 거기에 괄호 열고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기 뭐 승강기 탑 그러면은 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가 중요하면 그 중에서 승강기 탑이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다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본까지 해드렸습니다. 다락. 층고가 1.5m 이하일 때 다락은 바다면제 빼주는데 다만 경사진 다락은 얼마까지 빼준다? 1.8m까지 빼준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머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158쪽에 디귿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 등에서 공동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조경시설 이런 건 바다면제 빼줍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연면적 158쪽 밑에입니다. 연면적은 바다면적 다 합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하층 연면적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하층도 연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중요한데 159쪽 위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것들이 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빼주는 게 있다. 연면에서 뺍니다. 모두 몇 가지? 네 가지가 바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줘야 됩니다. 지하층. 그냥 연면적 들어가자면 용적률한테 빼줍니다. 두 번째, 지상층 주차장인데 지상층 주차용 쓰는데 부속 건물로 쓰는 거죠. 부속 용도로 쓰는 것이죠. 세 번째, 초고층 건물하고 준초고층 건물에서 피난 안전구역. 이런 거는 일반적인 연면적인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뺍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이게 헬리포트. 헬리포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평지붕일 때 헬리포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경사질 때. 이거는 헬리콥터가 이렇게 앉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여기 이렇게 와같이 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앉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헬리콥터가 못 오기 때문에 11층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여기 밑에 뭘 만다고요? 여기 대피 공간을 만다고 그랬어요. 대피 공간. 이 대피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뺀다 그 뜻입니다. 경사점일 때 밑에 대피 공간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에서 뺍니다. 또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이게 용적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의 용어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 일반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등등 이건 몇 퍼센트 용적률을 적용하느냐 이것은 건축법 얘기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부터 그 건물의 상단까지다. 그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160쪽 그럼 지표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160쪽 위에 예외입니다. 이거 몇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지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봐드릴게요. 그래도 지표면 산정 방법. 그러면 지표면에서 지표면부터 어디까지가 높이다? 건축물의 상단까지라고 하는데 그 지표면을 어디를 지표면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예외가 있죠. 지표면 산정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 번 법 제60조 이게 소위 뭐죠? 가로구역 높이 제한입니다.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는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 그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합니다.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합니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나타난 예입니다. 일단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 높이할 때 그 지표면을 높이를 갖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런 얘기죠. 그때는 전면도로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높이 제한할 때 여기 만약에 이게 높이를 진다 할 때 이 앞에 도로가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 이 가운데 앞에 있는 중심선, 요거 되죠. 가운데 도로의 가운데, 가운데 이 높이를 해가지고 계산한다. 가운데입니다. 중심선. 예외가 있다. 뭐냐? 기억 건축물 대지의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초차가 있다. 이게 접하는데 말이죠.
이건 평면도, 이건 인면도고 평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건물이 있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때 이 부분이 건물이 평면도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이 부분이 도로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일단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갖다가 평균 냅니다. 평균 내 가지고 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때는 2분의 1만큼 그걸 갖다가 전면도로 있는 걸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높이가 한마디로 뭐냐 하니까 전면도로보다 뭐가 더 높다. 거기 지표면이 대지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높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이건 같은 얘기고 여기 대지가 있는데 대지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대지가 이 도로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도로의 가운데를 해가지고 중위선을 계산하느냐? 아니라 이때는 요 높이. 대지가 도로보다 높을 때는 이 가운데 2분의 1, 요걸 갖다가 2분의 1, 요 정도, 2분의 1 정도, 여기를 높이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겠죠. 이렇게 높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2분의 1로 해가지고. 요거의 2분의 1입니다. 요거의 2분의 1을 높이를 합니다. 대지가 더 높을 때는 도로보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뭐냐면 요건 또 뭐냐면은 1조동 확보입니다. 60조, 지금까지 60조였고 가로구이고 이건 1조동 확보입니다. 1조동 높이 할 때 역시 거기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과 고주차가 있을 때는 그 지표를 평균 수평면을 역시 똑같이 평균을 내면 되겠고요. 평균을 내면 되고 다만 거기 보니까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를 제한 지역에서 공동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해서 지을 때 그때는 공동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을 한다. 이때는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택의 가장 낮은 부분 있죠. 낮은 부분을 갖다가 지표로 보게 되겠습니다.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아닌 지역에서 주상복합 지을 때 이때는 공동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지표면을 계산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주상복합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상가가 밑에 있고 위에가 공동택이 있게 되는데 이제 공동택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부분을 갖다 높이를 본다는 얘기죠. 1조 확보 높이 제한할 때 이게 1조 확보 높이 제한할 때 1조동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필로티 부분입니다. 필로티 부분에 있어 거기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가 돼 있을 때는 거기 가로구역 높이 제한 60조, 1조 확보 높이 제한 61조 거기 2항 그거 일단은 필로티 층고는 제외하고 그건 높이로 안 잡는다. 그때는 높이를 잡지 않습니다. 필로티 부분은 높이로 잡지 않습니다. 봐준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3번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험지에 나왔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타 옥탑 등의 높이 산정 기준 3번입니다. 요거 160쪽에 3번 요거 하고 옆 페이지 161쪽에 2번 층수에서 보면은 또 같은 얘기 나옵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기탑, 옥탑 똑같이 나가죠. 160쪽에 3번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나오고 이거 높이고 161쪽에 층수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똑같이 나가죠. 이걸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고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또 하고요. 161쪽 위에 처마 높이. 처마 높이는 3번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지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 상단까지 높이다. 이게 바로 처마 높이고 깔돌이는 수평으로 받쳐주는 보가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받쳐주는 보입니다. 조금만 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반자 높이. 반자 높이는 바닥의 반자로부터 반자까지 높입니다. 다만 높이가 다를 때는 거기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하게 됩니다. 가중평균하게 됩니다. 층 높이, 층고.
충고가 더 잘 나옵니다. 이건 말장난문제 주의하라고 했어요. 말장난문제. 왜냐? 충고는 방의 바닥 교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교체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충고는 방의 바닥 구수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수체 윗면까지입니다. 아랫면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때 높이가 다르면 역시 면적에 따라서 가증평균하게 되겠습니다. 충수. 높이보다 충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앞에 승강기탑, 계단탑 이건 이따가 하고 161쪽에 2번 충수입니다. 충수 앞에 승강기탑, 계단탑, 방루 등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중요하냐? 지하층은 충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하나층으로 본다. 그 다음에 층수가 다를 때는 많은 층을 충수로 한다. 다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한 거 있죠? 뭘까요? 승강기탑, 계단탑 요거 나오는 거. 요거는 아까 160쪽 밑에 3번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높이 요걸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 해야 됩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요건 아셔야 됩니다. 천천히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60쪽에 밑에 3번 옥상에 설치된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 이 높이. 그 다음에 페이지 161쪽 페이지 161쪽 층수에 있어서 나오는 층수할 때 나오는 거죠. 층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층수 2번 층수할 때 둘 다 뭐로 시작합니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이 나가죠. 이걸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은 일단 비슷합니다. 이것부터 높이부터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이 25m짜리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0m고 여기가 15m예요. 그리고 25m짜리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리호리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걸 높이를 친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냐면 이 차지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건축 면적 기준해 가지고 많이 차지하지 않고 건축 면적의 얼마를 차지했느냐 거의 분수 나오죠. 8분의 1. 다만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택의 경우는 6분의 1. 예외적으로 6분의 1입니다. 이하를 차지했더라. 그럴 때는 이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15m 다 쳐줄 것이냐. 이게 조금 차지하고 올라갔는데 아니면 한참 무시할 거냐. 그 뜻입니다. 무시하게 되면 10m죠. 이것만 하게 되겠죠. 10m. 다 치면 25m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높이 계산할 때는 12m 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2m 넘는 건 쳐져요. 아무리 이렇게 조금 차지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12m 넘는 쳐준다. 그럼 이거 몇 미터 남았죠? 여기 3m죠. 3m. 그럼 결국에는 요거 10m하고 여기서 얼마 쳐준다고요? 10m 넘는 거 3m 쳐주잖아요. 그래서 13m다라고 해요. 이때는 이 높이는 13m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10m는 당연히 쳐야 되겠죠. 15m인데 12m 넘는 것만 쳐야 되니까 3m. 13m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 조금 차지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높이고 층수 옆 페이지입니다. 층수는 이렇다. 뭐냐?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25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10층짜리 건물이고 여기가 15층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25층이다 라고 했는데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이걸 다 25층 하기는 좀 이상하네. 이것도 똑같이 얼마를 차지했을 때 이 부분이 똑같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택은 6분의 1 이하를 차지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건 몇 층으로 본다? 13층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몇 층으로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 승강이 딱 계단딱 같은 게 튀어나왔으면 이때는 이건 무조건 무시합니다. 그래서 몇 층으로 본다고요? 그냥 10층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층수 계산하고 높이 계산하고 다르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층수를 무조건 안 쳐버려요. 높이는 12m 넘는 건 쳐요. 물론 밑에 건 다 쳐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왔냐? 여기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2쪽까지 했고, 그 다음에 162쪽 제9장 벌칙. 벌칙은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 오타가 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거기. 162쪽에 괄호 2번 무기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는데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건축법은 이 벌칙이 거의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따가 배울 이제 주택법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좀 나오는 편이죠. 읽어보시면 됐고 다만 거기 165쪽 하나만 더 보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10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혹시 돈 받아 먹으면 공무원처럼 처벌하겠다 그 뜻입니다. 누가? 1번 건축위원회 위원, 2번 현장종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하는 사람. 주로 누구냐면 이제 건축사들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지도원, 네 번째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자, 이런 거. 이럴 경우에는 다 뭐라고요?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공무원처럼 뇌물 받은 걸로 강하게 더 처벌하겠다. 이렇게 82조 사항의 기관 단체는 뭐냐면 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직을 얘기합니다. 정보 처리 위탁받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정보 처리 위탁받은 경우 얘기합니다. 전자정보 처리 위탁받은 경우. 이 경우도 역시 공무원이 아니겠지만 이들도 공무원처럼 돈 받으면 처벌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리을에 82조 사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임직은 어디 나오냐면 154쪽 잠깐 볼까요? 154쪽 보니까 위에 2번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건축행정 전산화 등등을 따라서 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을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단체이나 그 임원 중에서 임직원 중에서 혹시 돈을 받아먹었다 이거 처리할 때 그럴 때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다? 165쪽 보니까 모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정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끝내게 되겠는데 건축법은 8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나 4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주택법 들어가시겠습니다. 주택법 페이지 몇 쪽이냐 하니까 186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법 페이지 186쪽입니다. 주택법은 14문제 정도 나옵니다. 주택법은 14문제 정도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좀 많이 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좀 깊이 안 들어간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심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4문제 정도 나오고 주관식 단답형이 한 5문제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이 5문제 내외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86조 총칙, 목적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다 해드린 것이고 주택 용어 정의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187조 후에 공동택 3가지 제가 건축법 하면서도 해드렸고 그림까지 다 그려서 해드렸습니다. 즉 건축법상 공동택은 4가지다. 뭐까지? 기숙사까지. 반면에 주택법상은 3가지다. 누군 빠진다? 기숙사는 빠진다. 뭐만 여기는 공동택이다?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이 3가지 차이점 다 해드렸습니다. 건축법 할 때도 해드렸고 주택법 할 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대 구분형 공동택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시험제 나올 수 있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뭐냐? 주택의 내부를 공간을 일부를 세대별로 쪼개서 이용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 법적으로 소유권을 나눠서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기본 강의 할 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드렸는데 기존 다 해드렸어요. 다만 이제 좀 어려운 거 해드립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걸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 강의 때 안 해드렸을 거예요.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801호다. 801호인데 이걸 둘로 쪼개서 쓰고 있다. 여기는 사위네가 쓰고 여긴 장인네가 쓴다. 이걸 장인이 한 아파트를 갖다가 사위하고 장이 쓴다. 이때 여기 진짜 현관문이 있습니다. 진짜 현관문 있고 또 여기도 문이 있어야 되고 요것도 각각 사위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되고 장인 사는 문이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집을 둘이 쓰지만 이때는 소유권은 구분 소유 안 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이용만 쪼개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고 있겠죠. 하나를 쪼개서 쓰고 있겠죠. 이쪽은 장인 쪽, 이쪽은 사위 쪽 쓰겠죠. 보겠습니다. 1. 기억.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현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욕실, 부엌 따로따로 있어야 되지 사이가 똑똑똑 누구야? 저 사이인데요. 웬일이야? 저 화장실 쓰러 왔는데 그러면 안 돼요.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 욕실, 부엌, 현관을 따로따로 설치할 것. 두 번째, 면적이 얼마냐?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여기도 14제곱미터 이상, 여기도 14제곱미터 이상. 장인이 야, 넌 조금 더 하라고 10제곱미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대 구분형이 아닙니다. 10제곱미터는 안 됩니다.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한쪽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거 외워야 되고 세 번째, 이게 완전히 장인하고 사이가 완전히 구분되면 안 돼요. 여기 벽돌 같은 걸로 부럽고 싸면 안 되고 얇은 거로 되거나 문이 있어야 돼요. 간혹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이 있든가 또는 경량구조 얇은 벽으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뭐 콘크리트 쌓아버렸다. 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서 이 아래다 콘크리트 쌓아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네 번째,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않게 이런 집들이 전체 호수 3분의 1 넘어버리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아파트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 호수가 예를 들어서 3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가 넘으면 안 돼. 이런 형태의 집이 100세대가 넘으면 안 됩니다. 3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네 번째,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도 이런 집들을 면적 합쳐보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또 미음입니다. 그래서 호수도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면적도 전체 그 주거전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 세대수의 산정.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건설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제외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 배울 텐데 배웠고 이미 관리사무소다. 관리사무소는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50세대를 계산할 때 이거 두 집 이상이니까 이걸 두 개로 계산할 것인가 한 개로 계산할 것인가 한 개로 계산한다. 거기 하나 이 관계없이 쪼갠 거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계산한다. 하나로 계산합니다. 그런 얘기고 188쪽 가시겠습니다. 국민주택 이 부분은 제가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해드렸고요. 전면적 산정방법 이것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공동택은 말이죠. 외벽의 내부성 기준이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외벽의 내부성 기준입니다. 외벽의 내부성 기준입니다.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도시기금을 갖다가 융자받는 거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가 될 때도 있죠. 제일 밑에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과 기타가 등인데 기타는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대공사, 지방공사.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보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대공사, 지방공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강의할 때는 내 친구로 했습니다. 내 친구. 내 친구가 지은 거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민간 건설 임대택 그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임대택 중에서 둘 다 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것도 국민주택 등할 때 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임대택하고 공공기관이 지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것도 국민주택 등할 때 등에 들어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민영택 189쪽 위에 이건 해드렸는데 민영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수익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민영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이어서 도시형 생활택 이거 자세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일단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고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국토법상 어느 지역인다? 도시 지역에 짓게 되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원룸형, 단정 다세대, 단정 연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다세대하고 연립은 4층까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에 신이 받으면 5층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원룸형이 잘 나오는데 원룸형 조건 네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첫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둘째,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는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죠. 투룸도 되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냐? 최소 14제곱미터, 최고 50제곱미터, 즉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원룸형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룸형이 제일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 건축. 이것도 기본 강의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 도시형 생활택하고 아닌 것이 같이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박스 안에, 예외적으로 박스 안에 이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냐? 첫째, 원룸형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 함께 지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주인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랬죠? 기본 강의 할 때 그림 다 그려드렸어요. 밑에는 원룸이고 위에 한 채만 뭐다? 주인 사는 거. 이런 거 괜찮고 또 하나 준주거죠. 사업 쪽에서 원룸하고 도시형이 아닌 거. 준주거죠. 사업적 땅값 비싼 거 있어요. 이런 데는 원룸주택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이 아닌 거를 함께 지을 수는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 뭐냐? 거기 본문에 단지형 연립택 또는 단정 다세대택과 원룸형택은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요건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정 연립하고 단정 다세대는 절대 누가 같이 못 들어간다.
원룸하고 같이 못 들어가요. 어디로 하더라도 준주거 상업적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 주택 190쪽. 거기 에너지 전략형 친환주택 그 용어 있죠? 그 저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길 등 대통령으로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이게 뭐냐? 그러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주택. 종류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죠? 아파트, 열택, 다세택. 다음 건강 친환. 이것도 마칩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량지의 조성을 위해서 실내용 오염물 등을 최소화. 이게 뭐냐? 그러면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건강 친화주택. 이때 몇 세대당 일대 건강 친화주택으로 지어야 될까?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건강 친화형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밑에 그 고려상 기역, 니은, 디귿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와서 준주택 매우 중요하죠. 준주택은 실무에서 준주택 적는 거 주관식 단답형이 나온 적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은 준주택 종류 첫째, 준주택은 주택일까 아닐까? 준주택은 주택일까 아닐까? 주택이 아닙니다. 거기 주택 왜 그랬잖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다만 주택처럼 쓰니까 준주택 이렇게 부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준주택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모두 4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째, 다중생활시설.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걸 고시원. 이제는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거기 4호 거목, 15호 다목. 4호는 뭐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호는 숙박시설.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이 옛날 고시원이 숙박시설도 준주택이고 숙박시설에 속하는 것도 준주택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도 준주택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이 어떻게 구분한다? 발음이 작게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에 속하는데 둘 다 준주택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주택도 준주택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준주택이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준주택이죠. 주의하실 것. 여기 기숙사는 주택법상은 준주택이지만 건축법상은 공동택입니다.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택,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입니다. 이렇게 심화가 아니니까 좀 자세히 해드리고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이 뭐냐? 여기 준주택이죠. 반면에 건축법에서는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법에서는 작으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크면은 숙박시설인데 둘 다 여긴 뭐라고 된다고요? 준주택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종류 4가지 아시고 준주택 글자 3가지 쓰는 거, 세자 쓰는 거 이건 실무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주관식 단답형으로. 이어서 공공택지. 공공택지에는 거기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합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지가 바로 공공택지인데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좀 봐드릴게요. 일단 1번에 거기 그냥 주택 건설 사업이 아니죠. 주택법에 따른 그냥 주택 건설 사업이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수 사업. 그래서 거기 국민주택이라는 게 액센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4번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조성 사업 할 때 이 옛날에 이게 뭐였냐?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보금자리 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름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을 좀 아셔야 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거기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거기 괄호 내용이 좀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거기 5번을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이미 이건 기본과일 때도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혼용 방식은 뭐냐면 수용,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섞인 게 바로 혼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데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하고 환지가 섞인 것인데 여기 공공택지가 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수용, 사용 방식이거나 혼용 방식 중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 요것만 이 방식으로 하는 것만 공공택지가 되는 것이지 순수한 환지 방식이나 혼용 방식 중에서 환지 방식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자가 들어가야만이 뭐다? 공공택지가 된단 말이죠. 어느 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5번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 해놓고 거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밑에 6번도 마찬가지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죠. 보니까 수용, 사용으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주택단지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특별히 별개단지를 보는 경우는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지나갈 때 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면 별개단지를 본다고 그랬어요. 다만 일반도로 몇 미터? 거기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8m 이상.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면 한 단지로 볼 수가 없고 별개로 쪼개서 봐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지나가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요. 일반 분양주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는 단지가 바로 혼합주택단지인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정식으로 보겠습니다.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과 임대택이 함께 있는 단지다. 근데 임대택이 뭔가? 어떤 임대택인가? 봅시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택. 이 두 개가 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택인데 이것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가 혼합주택단지고 이거 나중에 관리계약 만들 때라든가 또 관리방법 결정할 때 이런 거 할 때 같이 임대택은 임대사업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분양택은 입주자 대표가 나와서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나중에 뒤에서 공동택 관리할 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거는 중요하다고 그랬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잘 나온다고 그랬고 다 해드렸습니다. 또 간선시설 이것도 그림까지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잘 나오는 것들이고 다 설명드렸고 작년에도 나왔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기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들이고 다 설명드렸고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뭐냐? 이게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기반시설은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국토법상 2조 요건에 따른 기반시설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자세한 게 뭔데? 그 기반시설 자세히 얘기해봐라.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194쪽 위에입니다. 참고로 뭐가 그러면 자세한 기반시설이냐? 거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가시설,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 공급 등등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등, 하천, 유수지 등, 화장시설, 공동묘지. 여기 화장시설은 뭐 이쁘게 여자분들 메이크업 하는 데가 아니라 화장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합쳐서 뭐라 본다? 기반시설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택법에서 기반시설 그러면 얘네들을 얘기하는구나를 대강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구입니다. 공구. 오늘은 이제 10강은 공구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10번 리모델링은 중요한 부분이고 자세히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1강에서 봐드리고요. 10강은 공구까지 하게 되는데 공구만 하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공구란 뭐냐면 주택단지를 쪼개서 하는 거죠. 뭐 여기 109, 209, 30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공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갖다가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했다. 쪼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공구인데 이거는 따로따로 착공도 따로따로 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착공 신고 따로 하고 사용검사 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서 첫째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거 해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완충 지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폭이 몇 미터냐? 거기 보니까 이 완충 지역 폭이 6m 이상 폭이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6m 이상 폭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로 만들었게? 도로를 1번 기억에 도로로 한든가 또는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옹벽이나 축대라든가 또는 녹지, 나무 심은 거, 식재 이런 거, 또 놀이터 등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1동과 109와 209 사이 이렇게 6m 이상 이게 폭이 있는 이런 걸로 구분해야 돼요. 이게 뭐 나무 심었다든가 뭐 여기 보니까 뭐 주차장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6m 이상입니다. 이 폭이. 그 다음에 한 공구는 몇 세대 이상 돼야 되냐? 300세대 이상 돼야 돼요. 이것이 여기가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구로 나눠지는 단지는 두 공구로 혹시 나눴다니까 6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단지가 한 단지가 600세대 이상 된다. 그럼 두 공구로 나눌 수 있잖아요. 300세대 이상 돼야 되니까 최소한도 한 공구가 300세대니까 최소한의 공구로 나누고 두 공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단지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구별로 나눌 수 있게 되겠죠. 나눌 때는 300세대 이상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다. 이때 전제가 되는 단지는 600세대 이상입니다. 두 공구로 나눌 때는 최소 600세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11강은 밑에 194쪽 10번 리모델링에서 뵙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약간 복잡해요. 이건 자세히 해드려야 된다.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지만 좀 더 깊이 해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